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오늘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사세요. 눈이 부시게.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말 다독다독. 네네. 네,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다독 네. 해드릴 수 있는 책과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얘기할 책은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라는 책인데요. 네. 이 책을 공동 저작하신 박종석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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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네. 정신의학과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네. 병원은 어떻게 하고 나오셨어요? 오늘 오전 진료는 네. 환자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오늘 정말로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다. 정말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나중에 꼭 그 시청을 하시고 네. 그쪽으로 보시라. 오늘은 잠깐 자리를 비우겠다.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네. 네. 야, 오늘은 양해를 해주신 환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10,000명 단위의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니까 많은 분들에게 좀 이렇게 진료를 한 것처럼 네. 네, 네. 효과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말이야 어저께 제가 네이버 오디오 클립 네. 대장님, 본부장님을 만났거든요. 예. 다독다독은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정말요? 예, 너무 완전히 감사하네. 진짜 정착이 된 것 같고 정말 그래서 자기는 매번 듣는다고. 왜냐면 정말요? 거기도 거의 10,000개 이상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네. 듣는 게 몇 개나 되시겠어요, 그분이. 그것도 와. 보신 분이. 저희 꼭 듣는다고. 네. 정말요? 네, 로사님과 익수님한테도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영광이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이 책이 이제 음. 같이 쓰신 책이잖아요. 네. 김혜남 선생님이랑 같이 쓰셨는데 저는 이렇게 굉장히 평생을 정신과 의사로 바쳐서 이렇게 일해오신 김혜남 선생님과 아주 젊은 의사 선생님인 박종석 선생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려고 써주신 책 보면서 굉장히 좀 위로도 많이 받고 감동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책을 같이 쓰게 되셨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김혜남 선생님은 정신과 선배님이시자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이세요.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라는 베스트셀러를 쓰셨는데 제가 20대 후반에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 시절에 그 네. 책을 읽었어요. 네. 28살에 딱 읽었거든요. 사실 굉장히 많은 그때 젊은 20대 후반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어떻게 보면 모든 심리학 책의 원조격인 책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로 언젠가 이분을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언젠가 이분하고 같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책을 같이 쓸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그 팬심이었던 거죠. 근데 또 우연히 김혜남 선생님과 저 사이에 어떤 출판사에서 이렇게 주선을 해줘서 이렇게 10년 후에 같이 쓸 기회가 저한테 되게 우연이지만 행복하게도 생기게 됐습니다. 네. 이 책에는 정말 요즘 사람들이 앓고 있달까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마음의 병들이 네. 굉장히 자세히 소개돼 있고 우리가 그런 친구를 만나거나 내가 그런 마음의 아픔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려주신 것 같아요. 빠져나갈 수 없어. 뭔가 하나는 걸려. 맞아. 그러니까 네.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잖아요. 어른이잖아 다. 네.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 어른들은. 네. 네. 오늘 어떤 얘기를 많이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사실 저는 저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38살에 2018년 이 책을 쓰기 직전에 굉장히 길게 한 8개월 정도 우울한 시기를 보냈어요. 30대 후반에 뭐 어떤 진로나 뭐 정신과 의사로서의 어떤 방향으로 내가 환자를 치료해야 될까, 네. 뭐 어느 병원에서 일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결혼을 과연 해야 될까, 아버지가 되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보고 인생의 그런 갈림길에서 20대건 30대건 사람들이 어른이란 문턱의 앞에서 굉장히 많은 좌절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라는 게 너무 많이 떨어지고 나보다 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비교하게 되고 그런 모든 열등감이나 비교로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고민과 앞으로부터 그런 걸 좀 어떻게 보면 솔루션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겠다. 그런 주제로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요즘은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저희가 또 겪었고 네. 코로나 때문에 막 밖에도 못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이렇게 불화들이 유난히 많아졌다 이런 얘기도 좀 들려오고요. 또 뭐 애들도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데 계속 집에 있으니까 더 힘든
부모님들도 계셨을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더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힘든 분들이 더 많아지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요즘 어떤 것들로 좀 고민 상담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이게 역설적이게도 그 모든 자영업자분들하고 병원의 어떤 환자분들 그 어떤 이런 게 다 줄었는데 정신과 환자 내원하시는 분 숫자가 오히려 그 줄지 않았어요. 비슷하거나 조금 늘었습니다. 네. 그거는 코로나 블루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집에 답답하니까 이런 우울감, 불안감이 너무 심해지는 거죠. 그 익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네네. 그 가족끼리 같이 있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맨날 얼굴을 보고 출근도 안 하고 집에서 수다거리다 보니까 평소에 묵혀놨던 감정들이 이제 발발이 되는 거죠. 갈등이 점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 내에서도 사소한 갈등이나 어떤 우울감, 싸움, 불안감, 뭐 집착 이런 게 심해져가지고 네. 그 뭐 공황장애라든가 아니면 사소한 우울증, 요새 유행하는 번아웃 신드롬 이런 걸로 요새 내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포함해서 좀 다양하게 요즘 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또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니까요. 네. 어떻게 읽으셨어요, 변호사님? 저는 이 두 선생님께서 자기 삶도 굉장히 담으셨어요, 이 책에. 그래서 그냥 이런 환자들은 이런 증상이 있었고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이런 책이 아니라 저는 이럴 때도 아팠어요. 의사지만 저도 아플 때가 있었고 그럴 때 이런 거 하나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해도 이렇게 뭔가 어떤 방법도 쓰이지 않는 환자에게는 이렇게도 해봤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 책을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에 대해서 되게 느꼈다고 할까요? 그래서 좋았고, 저는 사실 읽으면서 제가 좀 많이 우울했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될지 막 그 우울증의 반대가 생동감이다라고 김혜남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진짜 우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우울증까지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 전혀 우울하지가 않은 느낌. 그러니까 가끔의 우울감은 느끼지만 모든 뭐 비 오면 우울하고 살짝 그런 감정의 기복은 있지만 지금은 전혀 우울증은 우울증, 우울감을 깊게 느끼진 않는구나. 그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궁금한 게 정신과에 제가 가서 상담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사람들이 막 왜 영화 보면은 막 당신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러면서 막 내 인생 막 달게 해주고 울고 네. 막 그 자리에서 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뭔가 그냥 영수증 받았을 때도 되게 기분 더 나쁘고 뭔가 내 상담을 마음이 아니라 뭔가 금액으로 정산된 느낌도 싫고 또 선생님들은 하루에도 여러 분의 환자를 봐야 하니까 내가 뭔가 사무적으로 대해진 것 같아서 속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같지 않은 거죠. 실제로는 어떤지 그런 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을 몇 분 정도 만나는지, 예, 그리고 한 번만에 자기 마음을 다 얘기하지 않는다면서요. 차근차근 한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렇게 실제로 한번 듣고 싶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서. 그 정신과 의사들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나는 최소한 환자분을 30분 이상씩은 보겠다. 그래서 일부러 예약을 적게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약간 경제적인 이유로 뭐 좀 많이 그 예약을 잡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어떤 시간보다 그 의사가 그 시간 내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의사의 공감 능력이나 집중력이라는 것도 사실 하루에 9시간 내내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사실 저희가 조금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그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나는 단순 불면증이나 아니면 단순히 뭐 약만 받아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조금 있고요. 아니면 좀 얘기를 길게 하고 싶은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하는 분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시간대를 좀 배열을 해요. 그래서 좀 힘든 시간에는 좀 약간 짧게 보는 사람들을 모으고 아니면 길게 얘기하고 싶은 날은 제가 예를 들어서 좀 편한 날, 저 같으면 수요일이 제일 편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제가 30분 가까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을 그때 약간 예약을 잡는 거죠. 사실 정신과 의사들도 굉장히 다양해서
사실 처음에 정신과 오는 문턱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저도 상담을 받으러 간 게 있는데 음. 이때 내가 처음 정신과 문턱을 넘고 처음 만나는 정신과 의사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느냐 사무적으로 대해주느냐가 정말 갈림길이거든요. 아, 한 번 상처받으면 다시 안 오고 싶어져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마음을 굉장히 신중하고 예민하게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우리가 손 얘기 뭐 부모한테 상처받은 얘기 어린 시절에 이런 거 다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살며시 손을 정중하게 내밀듯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얘기를 끌어내는 그런 좀 약간 그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처음 뵀는데도 되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하시고 말씀도 되게 좀 부드럽게 하시고 이런 게 막 느껴져요. 확실히 다르시긴 다르시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수요일에 가시면 좋답니다. 네. 드리머님은 이 책 어떻게 읽었어요? 네. 저는 읽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이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진짜 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의 건강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가장 많이 들었고요.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좀 모르고 그냥 본인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좀 내가 마음이 힘든 것도 다 겉으로 드러내고 좀 표현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서두에 얘기했지만 정말 이번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저도 처음에 애가 유치원을 안 가고 그러니까 막 같이 계속 집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좀 마음에서 아이한테 막 짜증도 많이 나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겼거든요. 이렇게 힘든 분들 되게 많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다들 잘 좀 극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계속 느끼는 거지만 참 한마디 말 한마디 공감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좀 힘들다라고 얘기할 때 야, 다 힘들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 한마디가 벌써 짜증난다. 정말 진짜 그 사람한테 큰 좌절로 또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저버릴 정도로 힘든 네.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네. 파정님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 모신 거잖아요. 정신과 우리 원장님을 오은현 박사님 처음 모셨고 윤대영 교수님 두 번 모셨고 하지연 교수님 모셨고 지금 이제 박조성 원장님 모셨는데 그 책 읽을 때마다 느꼈던 것들인데 이분들도 저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책은 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다 우울증이 많고 기본적으로 다 있잖아요. 우울증이 다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그렇게 좀 상처받은 일이면 안 돼. 표현을 잘 못하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저희 아마 그런 분들한테는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 방송 통해서 느꼈던 건데 그때 윤대영 교수님 나오셔서 그 말씀하셨는데 상담을 자주 받는다고 본인도 워낙 그쪽으로도 본인도 그런 쪽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똑같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공감이 됐던 것 같고 저 아내랑 되게 잘 지내는 편인데 신혼 때 엄청 싸웠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지금 이 책을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아내가 우울했었던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밖에 몰랐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심정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아까 드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일 텐데 이게 가족이라 하더라도 같은 공간에 있는지만 하면은 그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어른이 된다는 것들 저는 아직도 제가 애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어른이 돼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준 책이어서 좀 되게 재밌게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멋지시고 막 뭐 서울대 못 나왔지만 연세대 나오시고 서울대는 못 나왔지만 연세대 나오시고 정말 누가 막 봐도 막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시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우울해서 정말 깊은 그렇게 고민까지 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의 이유는 나와 있지만 공감이 좀 안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누가 봐도 멋진 그러니까 지금 인생인데. 이렇게 봬도 너무 유쾌하시고 자상하시고 이런 분인데 잘생기시고. 네, 그러니까요. 저는 2018년 초반에 되게 우울했었는데요. 그때 한 7, 8개월 정도 굉장히 우울했는데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 사람이 좀 원치를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때문에. 그리고 또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 친구가 저를 되게 오래 알아가지고 저의 어떤 불안정성을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저한테 준 상처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도 알고 그리고 그 불안정성 때문에 제가 약간 좀 되게 충동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좀 약간 차분한 성격 같아 보이지만 가까운 사람한테는 소리도 버럭버럭 지르고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뭐 예전에 잠깐 크게 주식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본 적도 있고 뭐 이런 어떤 불안정성을 보고 저한테 믿음이 되게 그 결혼을 할 만큼 많이 가지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굉장히 화가 났죠. 그리고 많이 싸우다 보니까 그때 약간 열등감하고 자존감 이런 게 굉장히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은 이제 나이가 37, 8이니까 계속 결혼을 하라고 푸시를 하시고 네. 그래서 그 어떤 삼각형 안에 제가 중간에 끼어서 이 사람도 설득해야 되고 이 사람도 설득해야 하다 보니까 그때 부모님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아마 그러면서 또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좀 약해져 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그냥 좋은데?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일상을 그냥 있는 일들을 할 때도 있고, 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다 겹쳐서 내 마음을 이렇게 다치게 하지?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우울함을 자주 느낄까요? 사실 제가 그때 저도 깨달은 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울증에 걸릴 일이 없다. 저는 외동아들이거든요. 그 부모님이 중산층 정도로 잘 사셨고 그래서 살면서 그렇게 큰 실패를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열심히 살고 좋은 일자리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우울할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벼락처럼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17년 그때가 맞나요? 2016년인지 17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부모님한테 물려주신 부모님이 저한테 물려주신 땅에서 지진이 났어요. 네, 포항이. 네.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지진이 제 땅에 정확하게 2번 났습니다. 아니 네. 토지를 물려주셨는데 네. 그렇게 행복한 경험을 했는데 네, 그렇게 많이 물려주지는 않으셨어요. 네. 근데 유일하게 그걸 딱 물려주셨는데 네, 물려주셨는데 네, 그리고 이제 노후자금밖에 없다. 네. 너한테 물려줄 거 이것뿐이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네. 지진이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런 나쁜 일이 딱 오게 되면 사람이 네. 되게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하게 됐는데 네. 2016년, 2017년 그때가 또 되게 안 좋을 때였죠. 네. 그 주식 그리고 또 누구나 하는 또 그 하면 안 되는 비트코인. 네.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제가 욕심과 어떤 물욕에 눈이 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소홀해지고 또 제 본업에 소홀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과 상담을 하는데 내가 머릿속에서는 이미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환자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16년, 17년 이럴 때는 제가 지방에서 페이닥터를 하던 때인데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환자분들의 얘기에 집중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내가 하루에 뭐 1,000만 원 이렇게 넘게 잃었는데 내가 무슨 재미가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싶겠어요. 2016년, 17년 때 장이 되게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흔히들 말하는 좀 뭐 잡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네, 무리하게 뭐 작전주 이렇게 맞아요, 약간 맞아요. 정보를 얻어서 무리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것도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사서 한 5% 이렇게 수익을 보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욕심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무리하게 뭐 몰빵을 하게 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활이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욕심이 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 막 바이오주 막 엄청 올라가고 네. 그럴 때잖아. 근데 네. 그런 거 대비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미미하니까 재미가 없죠. 예, 그렇죠. 그 모험을 보통 거는 거죠. 보통 투기를 하는 거지. 이제. 네. 네. 그래서 우울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몰빵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주식으로만 2억 가까이 손해를 봤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진짜다. 네. 어. 그리고 뭐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은 아예 거래가 안 되죠. 그 뭐 가치가 빵원이 됐죠. 누가 사겠어요? 지진 난 땅을. 게다가 2번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진 연구한 분들에게 네. 팔라고. 그 지진 연구한 분은 더 안 사죠. 그러니까 제가 그
30살에 전문의가 돼가지고 한 7, 8년 동안 모아놓은 돈을 거의 다 날리게 되다 보니까 와. 약간 멘탈이 멘붕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사실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그때 제 옆에 있었는데 사실 뭐 제가 그때 조금 더 잘해주고 제가 뭐 부족한 점을 인정하면 좋겠는데 맨날 화내고 술 마시고 주식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고 뭐 약속 맨날 어기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자괴감으로 다가왔어요. 왜 난 실패만 할까? 그리고 네. 이거 하느님이 날 미워하는구나. 아이고, 네, 아이고. 뭐 지진이 나는 걸 보니까 내 주식은 맨날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 어떤 의욕이 아예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그게 우울증의 시작이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고 카톡창에서 내가 뭐 친구들 부럽고 나 벤츠 샀네 뭐 샀네 이번에 아파트 샀네 이런 거 보기 싫어서 카카오톡에서 아예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고립되고 출입을 안 하게 되고 집에만 있게 되고 뭐 친구들이 만나자 여자친구가 너 왜 이러냐 좀 나와서 일해라 이래서 찾아와도 그냥 나 싫다 돌아가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더 내가 혼자가 되는 거죠. 외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우울증의 반복에 악순환의 고리에 제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그럼 거기서 극복을 하셨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어서 사실 김혜남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게 있거든요. 저는 아마 이 책의 어떤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그 우울증이란 게 사람들이 늪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계속 빠져드는. 그쵸. 내가 네. 헤어나올 수 없는. 계속 밑으로만 떨어지는 늪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혜남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우울증은 터널이다. 이게 터널 안에 있을 때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다. 그리고 언젠간 자기도 모르게 그 터널의 끝이 보이고 빛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좌절하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버티면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우울증에 걸린 당사자는 그걸 몰라요. 절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걸 잃은 것 같고 아무 얘기도 안 들리고 너 왜 이러냐 이렇게 도와주는 얘기가 다 비난으로 들리고 비꼬는 얘기로 들리고 그리고 또 요새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도 안 해요. 왜냐면 같이 우울해질까 봐. 내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봐. 징징거리는 것 같고. 맞아요. 예. 맞아요. 또 옛날엔 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아마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나는 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야. 이 얘기 하지 마.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쵸. 그 감정 쓰레기통 진짜 많이 해제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우울해도 자기 속으로 이렇게 캉캉캉 담지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심각해진 상태로 정신과에 오세요. 초기에 오셔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아무도 안 만나고 고립을 하다가 제가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사실 여자친구가 굉장히 많이 도와줬는데 사실 자존심이 있잖아요.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경을 바꿨어요. 제가 서울에 살다가 대구로 이사를 갔어요. 네. 대구로 왜 이사를 갔냐? 그 홍식이라고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제 상태를 듣더니 너 이거 안 된다. 자기 옆집으로 이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처음에 장난처럼 생각을 했어요. 네. 내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어떻게 가? 그래서 제가 그때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둔 상태였어요.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일을 잠깐 쉬고 있어서 제가 해외여행을 좀 갈까?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대구에 친구가 내려오라 그래서 그냥 가방 하나 딸랑 들고 대구로 내려가게 돼서 4개월을 있다 오게 됩니다. 그 친구가 굉장히 저를 지지해주고 네. 친구가 맨날 했던 메시지가 친구는 저를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어요. 네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고 그냥 맨날 울고 있어도 그냥 지켜봐 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제가 뭐 애인도 아닌데 맨날 전화를 몇 시간을 하건 집에 찾아가서 정말 힘들다 하루도 그 친구를 안 만난 적이 없어요. 4개월 동안. 그래서 제가 혼자 집에 있으면은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거의 바로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문 발로 차가지고 나와서 드라이브라도 시키고 산책시키고 운동시키고 축구하고 이렇게 저는 계속 우울증의 늪으로 빠져 있는데 그 친구가 계속 문을 두드린 거죠. 그랬더니 그게 우울증이란 게 한 2달 정도 지나면 이게 변화가 생기거든요. 이게 아무리 나쁜 기분도 2달 동안 계속 가진 않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우울증에서 탈출할 수 있는 몇 가지 트리거가 생기고 계기가 생깁니다. 그 친구가 그때 저를 밖에 나와서 밥 먹이고 운동시키고 일상으로 돌아오게끔 계속 이렇게 도움을 줬던 거죠. 전 그게 결정적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고맙네요. 그 친구분 진짜 네. 감동이. 네. 제가 다 고맙네요, 진짜 네. 그 친구분한테. 근데 그 친구분이랑 계속 뭔가 계속 막 연락하고 그랬던 친구가 아니라 왜 그냥 옛날에 친했던 친구인데 20년 만에.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해주신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그 친구랑 친하지도 않았어요. 중학교 동창이란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네. 중학교 동창이라서 연락도 잘 안 할 텐데 이거 진짜 방송에서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제가 사실 너무너무 힘들고 우울증할 때 사실 죽고 싶다 이 생각까지 했었어요. 아, 여기 네. 적었긴 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제가 서울에서 제일 가까웠던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다들 너무 애 보느라 바쁘고 가정이 있으니까 바쁘고 일하느라 바쁘고 그러니까 제 연락을 다 차단한 건 아닌데 그 한 번 그래 힘내라 술 한 번 먹자 이게 끝이지. 그쵸. 사실 맨날 전화해서 맨날 얘기하기가 미안하고 네. 그 친구들도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맨날 울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주는 입장에서는 사실 피곤해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친구들한테 몇 번 얘기해서 술 먹고 위로 받은 후에 다시 제가 우울증에 빠지니까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기가 저도 미안하고 싫고 부끄럽고 이래서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하겠다 생각을 했었고 정말 정말 힘든 게 제가 그때 강남역 오피스텔 프루지오 13층에 혼자 살았는데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염없이 밑을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 다니는 거. 아니요, 밤에. 뛰어내리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새벽에 그게 기억이 나요. 아이고. 그게 새벽에 한 몇 시간 동안 그냥 밑에만 보고 있다가 이게 잠도 안 오더라고요. 고요하잖아요. 새벽 3시쯤 되면 네. 정말 고요합니다. 근데 문득 내가 그 핸드폰 그 가나다 순으로 저장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새벽 3시에 미친 척하고 전화를 해볼까?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정말 약간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만만한 친구 혹시 지금 깨어있을 만한 친구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안 받죠. 그 막 받아도 화내고 막 끊고 대부분 이랬어요. 네. 벌써 이러다가 네. 그냥 끊고. 네. 근데 그 친구가 노홍식이거든요. 네. 되게 상단에 있었어요. 아, 네. 니은이군요. 네, 니은이라서 김씨 뭐 빼고는 제일 첫 번째 뜨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 친구를 그냥 왜냐면 처음에는 진짜 미안한 말인데 이 친구는 뭐 그렇게 가깝지도 않으니까 화를 내도 뭐 미안할 것도 별로 없다 이 생각에 화내면 말지 잘못 뭐. 걸었네. 뭐 이러고. 그래요 잘못 그래서 부담 없이 걸었어요. 욕하면 그냥 끊어버리자 뭐 손절하는 거지. 그래서 걸었는데 한 3시간 정도 그때 통화를 했어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이 친구가 다음날 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 얘기를 다 들어줬고 너 지금 위험하다. 내려와라. 그 대구에서 같이 나랑 있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중학교 동창은 되게 애매한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야, 신기하다. 그래서 대구에서 4개월 동안 이 친구가 보여주는 정성을 보니까 전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잃었고 돈도 하나 없는데 네.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되게 잘 보이려고 하고 친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뭐 교수, 로펌, 뭐 변호사, 파트너 뭐 이런 식으로 잘 나가는 친구들한테 되게 신경 쓰고 애를 쓰고 연락하지 별로 못 나가는 친구들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던 것 맞아요. 같은데 이 친구는 4개월 동안 제가 가족도 아닌데 너무나 정성을 쏟아주는 거예요. 제가 네. 별것도 아닌데 다 얘기했어요. 나 지금 개털이다. 정말 돈 하나도 없고 모든 게 실패했다. 지금 직장도 안 나간다. 정말 우울증 환자다.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쏟은 정성을 보니까 어쩌면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닐까? 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이렇게 정성을 쏟아주는 걸 보면은 어쩌면 나는 원래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사람들한테 좋은 걸 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게 정말 너무 고마웠던 거죠. 네. 촉촉해졌군요. 근데 그 친구분이 참 진짜 네. 신기한 존재시네요. 아니, 천사가 또 아니시고. 네, 근데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나는 건 아마 지금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계실 건데 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나는 그런 친구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얘기는 듣고. 근데 지금 박종석 선생님도 내가 잘 몰랐던 한동안 연락조차 안 했던 거의 뭐 20년 만에 연락하신 거라고 책에 네. 적어주셨는데 그렇게 한 친구가 받아준 거잖아요. 나의 이야기를 네. 들어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순간에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한 번씩 연락해 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돌파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정말 막막하신 분들이 그냥 그렇죠. 포기하지 마시고 음. 네,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그런데 자살을 시도할 만큼 힘들다는 것은 어떤 외침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혹은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진짜 완전히 힘들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네, 이게 정말 큰 외침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그거를 누구한테도 도움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손을 잡아주신 분이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었는데, 그런 분을 못 찾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저한테 오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친구가 저는 정말 우연찮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지만 그건 정말 선물 같은 일이고 그렇죠. 가족들도 이런 얘기를 할 때 나 우울해 할 때 네가 뭐가 힘들어? 나 때는 더 힘들었어. 엄마 아빠 때는 더 힘들었어.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네. 나 때는 말이야. 야, 미치겠다. 나 때는. 내 얘기 꼭 하거든요. 예. 내가 뭐 학비 다 대주고 요새 그 생활비 다 대줬는데 네가 뭐가 힘드니? 뭐 우리는 갑자기 전쟁통이야. 자기 힘든 막 얘기하고. 네. 그래서 대화가 안 돼요. 요새 특히 그러겠어요. 젊은 청년층이 진짜 20대, 30대 청년층이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내가 알아달라고 얘기를 했다가 더 상처를 돌려받고 와요. 그러니까 내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할 때 정말 내가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 이럴 때는 뭐 정말 가까운 정신과라도 찾아가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정신과에 가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네.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자기가 자기 손을 잡아줘야 된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안아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사실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누구한테도 얘기하기 어려울 텐데 사람들은 남의 눈치만 많이 보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몰라요. 네. 네. 스펙 쌓고 돈 벌고 어떻게 뭐 내 집 마련이나 할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지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지금 지치기 일보 직전이고 우울증에 걸리기 입구에 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경제적인 거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네.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여기까지만 하고 쉬어야지 여기까지만 하고 내 마음을 돌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의 20, 30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이 역대 가장 저조한 능력치가 아닌가 세대가 아닌가 자기 자신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거든요. 나도 우울증 걸린 적 있어요. 다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지금만큼이나 심리학 책이 잘 팔리고 사람들이 우울증 정신과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모순적인 일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역대 가장 부유한 그 시기가 됐는데요. 그게 그만큼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대처를 모르고 방법을 모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 연습, 나 자신과 대화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가장 실용적인 방법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저는 운동하고 밥 먹고 그리고 대화하는 거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일상적인 네.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네. 의식주부터 내가 바로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몸이 마음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이게 근데 실제로 연구된 바가 있는데 하루에 10분 운동을 하면요. 우리 몸의 뇌세포가 100개가 새로 생겨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물에 축축하게 젖은 뇌라고 할 수 있어요. 약간 올드한 뇌죠. 이때 새로운 어떤 세포를 새로운 호르몬을 계속 심어줘야 되는데 계속 우울증에 정체된 상태로 있으면은 계속 우울한 거죠.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약간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해서 새로운 어떤 호르몬을 계속 촉촉하게 생산해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잘 자고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 리듬을 우울증에 익숙한 생활 리듬에서 원래의 생활 리듬으로 바꿔오는 거. 그게 정말 나랑 이 우울증에부터 변화하는 첫 번째 스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